아, 이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냥 단순히 분리만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육적으로는 필수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자산한테 그런 경우들의 출석 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그동안 되게 많았어요. 네. PD님. 네, 변호사님, 저희 네. 학폭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네. 학폭이 접수가 되고 그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피해 학생은 네.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뭐 같이 만날 일은 없겠지만 학교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학교, 같은 반인 경우도 많고 적어도 뭐 같은 학년인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되게 힘들겠죠. 단순히 지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 상에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된 이후부터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을 그냥 학교에 방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법상에서는 학교장에게 몇 가지 권한을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오늘 그래도 최대한 좀 간단하게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일단 앉아보세요. 변호사님, 예? 학폭 신고가 들어가고 처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학교폭력이 처음 신고된 이후부터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느낌을. 대략적으로 한 달? 과거에는 조금 한 달 정도가 맞았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대략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자체 그 규정은 있어요.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 조사를 하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잡혀져 있어요. 학교 내에서도 왜 관련 사건도 조사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 과정이 14일 동안 해라. 근데 우리가 모든 걸 14일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학사 일정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갑자기 시험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조사 마무리를 하고 교육청으로 사건을 올리죠. 그럼 교육청에서 또 며칠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학교 그 폭력 요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3주죠. 3주 내에 원래 학폭위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상황에 따라서 21일이지만 뭐 또 교육청 사정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의 또 여유를 또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 하면 얼마예요? 한 달이 훌쩍 넘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폭 사건이 좀 적다 보니까 교육청에 올라가면 그래도 시간이 빨리 잡혔어요. 그런데 요즘에 학폭 사건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21일, 28일조차 못 지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더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폭위로 갔어요. 학폭위로 가면 이제 학폭위가 열려서 어떤 결정이 그날 나옵니다. 그날 나오는데 통보 자체는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보통 그걸 또 한 일주일 정도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달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봐서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네. 그럼 그 30일 이상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학교장은 학폭을 딱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 학생한테 의사는 물어보거든요. 뭐 가해 학생과 이렇게 불편하지 분리를 해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피해 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시켜요. 같이 못 있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피해 학생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7일 정도 돼요. 과거에는 3일이었어요. 3일인데 너무 짧잖아요. 학교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은 몇 주가 되는데 그게 너무 짧다 보니까 7일로 늘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짧긴 하죠. 그런데 이 7일을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분리되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7일을 산정을 하고 해당 일자부터 그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주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부터 분리가 됐어.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3일로 했을 때 그 문제가 가장 심했어요. 금요일부터 분리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월요일부터는 또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늘다 보니까 7일간 좀 분리 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해 학생은 어디서 분리가 되냐? 별도의 방을 만들어 둬요.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분리 기간 동안 이제 학생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멍하니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수업은 진행을 되고 있으니까 각종 교재도 줍니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격 수업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하지만 그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다른 반으로 아예 옮겨버릴 수 있냐? 왜냐면 같은 반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있었을 때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너 다른 반 가서 수업을 해라.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별도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요즘에 어떤 학교 보면은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얻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가정 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불편하긴 하죠. 학생 입장에서도. 그래서 가정 등에서 분리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약 학급이 다르다. 그러면 아예 학년이 다르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접촉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때도 피해 학생 측에게 의사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분리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학급 유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저 반, 피해 학생은 이 반.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 측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업 시간 이외에 어떤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런데 동선을 좀 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아예 동선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그렇게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피해자를 위한 다른 조치 같은 건 더 없나요? 있죠.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게 되게 아이들이 섬세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정서적으로도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유해요,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이런 경우에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먼저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있어요. 보통은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아이의 피해를 회복하는 쪽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하면은 이제 심리 상담적인 것들. 이게 뭐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학교 내 상담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너무 학교 폭력으로 뭐 침체되지 않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분리 조치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와서 괴롭히거나 이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좀 학교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복이 우려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뭐 다른 장소에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너 집에서 이렇게 있어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뭐 조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뭐 포괄적인 기타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학교장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잘 보지는 못하긴 했어요. 학교 내에서 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기관과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학교 내에서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긴급 조치들은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럼 네. 피해 학생은 조치를 알아봤는데 네. 그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더 많아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긴급 조치라는 거는 결국 학교장이 사건을 보고 이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냥 단순히 분리만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긴급하게 먼저 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법이 좀 개정됐어요. 작년 10월쯤에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 전과는 조금 조치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해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복금지를 명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게 무슨 처분이었어요? 2호 처분이었어요. 2호 처분으로 예전에는 이것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이 점점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2호 처분은 필수적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장이 봤을 때 이 처분들은 좀 더 필요하겠다는 처분들 있죠.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호 처분, 서면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봉사, 3호 처분이 있죠. 그리고 뭐 5호 처분이었던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거나. 근데 이것들은 조금 격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서면 사과를 긴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긴급 조치가 발현되는 경우는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가지예요. 바로 출석 정지랑 학급 교체예요. 그동안 학급 교체에 대해서 긴급 조치가 없었어요.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나 피해 학생들이 제일 원했던 긴급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같은 반이 많다 보니까 반을 분리해달라. 학급 교체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까 그 분리 조치하는 거 있죠? 그거 며칠이었어요? 7일이었잖아요. 그 전엔 3일이었다고 했잖아요. 3일 지나면 계속 같은 반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측에서 항상 원했던 게 학급을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 10월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학교장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행령에 보면은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몇 가지 두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명 이상이 가해를 고의적 지속적으로 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학폭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학폭 신고를 기존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학폭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기타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출석 정지를 막 내려버리죠. 실무적으로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성범죄 사안들, 그런 경우들의 출석 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그동안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출석 정지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그거는 학폭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간 상당히 길죠. 네. 그리고 출석 정지를 당했는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 아래 처분이 나왔다. 만약 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 아래 처분들 있죠. 뭐 사회봉사나 이런 처분들이 나왔을 때 그럼 출석 정지 기간 동안에 내가 학교 안 간 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아, 맞네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출석 정지가 안 나오게 되면은 결석은 아닙니다. 출석으로 다 인정이 돼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 측에 뭔가 음, 요구를 음. 해야 하는 건 없나요? 가해 학생에게 뭐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근데 아까 학교장이 여러 가지 긴급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학교장의 직권이라는 의미예요. 학교장이 사건을 봤을 때 뭐 이러이러한 중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어떤 처분을 내리겠죠. 근데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거는 어떤 처분에 대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좀 심한 사안이겠죠. 이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 그걸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 나 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너무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학급 교체를 해주시던지 출석 정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학교장은 그것을 보고 독단적으로 하냐? 그렇진 않아요. 학교장은 학교 내에도 별도의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이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리거나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되게 많이 변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학교장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때도 많이 요청은 하죠. 부모님들이 학교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긴급 조치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런 권한도 생겼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만약 피해를 당해서 이런 처분이 좀 긴급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법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학교장에게 제대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된 내용들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학교장에게 줄 수 있는 권한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별 권한이 없었던 피해 학생층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에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교폭력 변호사 이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